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시장 경제 속으로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게이지를 시키고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구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과 김정을의 차이는 김정일은 경제를 포기하면서 소위 선군 정치를 했던 장본인인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제 병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다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죠. 그 때문에 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용인했습니다. 용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욱더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밀어주는 측면도 있었고 또 농지 소유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포전 담당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유권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지만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빠른 확대나 제도화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용인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또 이 수탈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김정은 등장 이후에 계속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장마당에 이제 그 통제하는 북한의 이제 하급 관리들이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통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보안 요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인들이 달겨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조치들이 장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북한 시장의 현주소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 반발의 그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내부로 정보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이 시장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고 시장 그 자체로서 번영과 부를 무조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왜곡된 시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물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하겠죠. 그렇지만 역시 북한 주민들이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인권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분노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밑으로부터의 어떤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핵화와 인권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래서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유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엔 현장에서 입각한 국제사회의 뭐 북한 인권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국이 기권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뭐 빠짐없이 동참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권의 관점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UN SDG의 그 관점에서 북한을 인기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SDG 1 같은 경우는 이제 빈곤 증식이 아니라 종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SDG 2 기하 종식, 그다음에 건강한 삶, 뭐 양질의 교육 이런 것들이 사회권적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UN 차원에서 여러 가지 UN 관련 국제 기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SDG 실현을 위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통로를 마련할 수 있으면은 북한의 사회권 증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원고에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북한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의 평양에만 머물고 있고 지방에 거의 가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중요한 국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UNDP라든지 UNFPA라든지 뭐 WFP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평양보다는 그 농촌 지역에 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이 당면한 그 주민들의 적나라한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어떤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국제기구 직원들을 접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적인 관점에서 유엔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급변 사태죠. 급변 사태 얘기는 뭐 제가 이런 공개된 석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고 북한은 뭐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혁명이라든지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 뭐 대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그 혁명의 형태라는 것은 이제 뭐 궁중혁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시민혁명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자연재해로 인한 또 무질서를 제대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사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권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여하히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고 또 우리의 필요하다면 우리의 시민 단체들까지도 거기에 도움을 제대로 주어서 그것을 궁극적인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놓쳐버릴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거 특히 한반도의 그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갑작스럽 변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 구조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주변국들의 대응 예상할 수 있는 대응의 양태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또 예측한 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화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국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은 중국은 최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무조건적으로 그 급변 사태를 한반도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외교라는 것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중국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한중 관계 발전에 통일 한국이 보탬이 된다.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게 되면은 통일 한국이 어찌어찌 해서 출연을 하게 됐을 때 대중국 정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양국 당국자가 아니나 또 민간 외교 레벨에서나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주도권을 한국이
쥐어야 되고 동맹국인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 동맹도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원하는 듯한 또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수단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지역 안정에 한미 동맹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한미가 앞으로 논리 개발에 상당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엔사 관계자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직접 불러서 만나신 그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통일을 향한 외교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가장 새롭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유엔사를 활용하라. 유엔사가 뭐 남북 관계의 뭐 화해 협력을 가로막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물자 반임이나 이런 것들의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에 방해되는 세력이고 뭐 이런 식의 시각은 제가 볼 때는 통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한미 동맹 이외에 우리의 전략 자산화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유엔 사령부다. 우리가 그래서 직접 그 유엔사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6.25 당시 이 병력과 의료 인력을 파견했던 22개국과 협력을 좀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국이 유엔사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 네이션, 소위 주둔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회원국이 돼서 주둔국으로서의 어떤 그 활동 공간과 또 회원국으로서의 또 여러 가지 권리 사안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유엔사 회원국들이 우리의 전략 자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지금 현재 연락단을 두고서 그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17개국이고 나머지 이제 5개국과도 우리가 이제 회원국이 돼서 뭐 설령 회원국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위 호스트 네이션, 소위 주둔국으로서 유엔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만 있지만 뭐 거기에 이제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또 일본에 존재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등등 유럽의 많은 주요국들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들과 우리가 협력의 제도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자체가 B1B나 B2나 B50이나 이런 전략 자산처럼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막강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향한 준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통일 한국은 비핵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동맹과 다자안보 협력을 병전시켜서 실질적 평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다음에 경제 통합의 물꼬를 터서 동북아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종전 선언이나 무슨 평화 협정 이런 선언을 통해서 선언문에 의존을 해서 거기 선언문에 평화라는 단어를 크게 받고 더 많이 넣어서 평화를 가능케 하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거는 선언적 평화. 그렇지 말고 실질적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 평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방정식을
이해 방정식을 단순화시키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의 병존이 한국 통일 외교의 비전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럽에 여전히 네이토라는 다국적 동맹 체제와 OSCE라는 유럽만의 다자안보 협력 체제가 평화롭게 병존하고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점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준비 태세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 관련된 뭐 여론조사도 많이 해보고 전문가 여론조사도 많이 해보는데요. 해외에 있는 한반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도도한 그 물줄기에 거스를 가능성이 첫 번째 우려고, 두 번째는 뭐 중국이나 무슨 일본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하는 한국이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가장 위협이라면 위협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뭐 우선 증권 시장이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게 좀 불안하게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관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지,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그냥 막 헤매다가 보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느냐. 미국이라는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황을 보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고 상황을 잘 관리하면은 이게 한반도 통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나, 현재 한국 정부의 준비 상태로 봤을 때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칫하면은 더 큰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 쪽에 비밀 접촉을 제의를 해서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거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가 뭐 정부에 있는 동안에도 그 점을 뭐 끝없이 강조하시면서 군 관계자라든지 또 이 행정 쪽에 관련 부처의 그 점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아주 디테일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은 일단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련되고 입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철저히 가능한 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